혹시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네. 한 분? 다행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거짓말해도 사실이 아닌 것도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CS를 통해 바라본 컨벤션의 미래라는 제목을 짓고 땅을 치고 했습니다. 어제 밤에 어떻게 미래가 될지 어떻게 될지 결론했는데 오늘 아침에 MWC가 취소된 걸 보고 아 역시 미래는 운이구나, 운빨이구나. 1월달에 CS가 전에 코로나가 생겼다고 하면 CS도 취소됐거든요. MWC도 정말 큰 전시회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이게 불과 10일 앞두고 취소했습니다. 정말로 운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운입니다. 그냥 차근차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좀 많이 준비해서 잠깐씩 보고 하겠습니다. 이건 뭐 오늘 아침 뉴스였고요. 제 소개는 잠깐 전에 전자신문 있었고 지금 조선비즈였습니다. 자, CS 가신 분이라고 하면은 메인 입구에 여기를 먼저 제일 보고 감탄을 하거든요. 이 노스콜의 LG전자 부스입니다. LG전자 이 디스플레이 구곡된 걸 보고 다들 여기서부터 입이 벌어지고 나서 전시장이 들어가는 거죠. 이건 제가 저도 한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CS 가서 직접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CS 전시장이 메인 입구에 제일 가까운 곳에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도 소개해 주셨는데 CS 숫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가 54회입니다. 한국의 전자전이 가장 비슷하면서 오래된 전시회인데 작년에 50회였거든요. 올해 50회. 그리고 정말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요. 161개국 4,500개 업체, 그리고 미디어에서도 6,300개 미디어가 전 세계 미디어가 참여합니다. 그리고 컨퍼런스도 300개 이상 세션이 열리고요. 한국이 3위입니다. 업체 수로나 참가 계획으로나. 미국, 중국, 다음에 한국입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상거 3위라는 건 정말 놀랄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시장 가면 항상 하는 말이 한국 사람 많이 봅니다. 이거 코엑스인가? 킨텍스인가? 할 정도로. 자, 그리고 참가비가 한 부스가 한 대략적으로 1,100만 원. 참가비가 한 부스라고 하면 3m, 3m거든요. 2.7평. 참가비가 4,600불. 그 다음에 장치비라고 이렇게 된 꾸미는 부분이 4,500불, 그리고 수수료 같은 게 한 500불, 그래서 한 960불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약간 두세 개, 그 홀마다 참가비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한 4개 정도 부스 정도 운영했을 때 아까 박석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참가비, 장치비, 인건비, 또 운영하는 비례해서 1억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한 500명 정도가, 그리고 돈도 한 300억 정도, 엄청나죠. 그리고 LG전자는 2,044 스퀘어미터, 618평. 집에 보통 한 20평, 30평 되잖아요. 618평 저도 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CS 기간에 거래되는 이 금액들이 4,000억 원. 그리고 경제 파급 효과를 따졌을 때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CS가 엄청난 거죠. 그리고 참가업체는 하루에 평균 한 12번의 바이어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회 때부터 보니까 1967년이죠. 이때부터 개근한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혹시 아세요? 맞히실 분 있으면 제가 뭘 드리고 싶은데. GE 아닐까요? 예? GE. GE 아닙니다. 제가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답은 파나소닉입니다. 1회 때부터 개근한 업체고요. 일본 업체가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1회 때부터 꾸준히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알고 좀 놀랐습니다. 자, 이게 전시장 들어가기 전에 등록 배지를 찾기 위해서 이 등록대 부스인데요.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묵는 숙소에도 배지를 수령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을 가시는 분들은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백미가 언베일드라고 해서 전시 기간은 1월 7일부터 그 10일까지입니다. 근데 5일, 6일 동안에는 언베일드라고 해서 미디어 내지는 관련된 사람들 대상으로 설명을 먼저 합니다. 여기에 또 참가업체가 하려면 돈을 또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에 전 세계 언론들이 다 취재를 하고 또 관람을 하면서 전 세계 매체가 소개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볼 때는
1월 7일 날 이 이틀 동안에 촬영된 것들이 정지되고 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 된다고 하면 꼭 미디어가 아니더라도 약간의 이제 글을 쓰거나 인증을 받으면은 미디어 자격으로 해서 기조연설 내지는 언베일드 기간에 입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참고로 그 샘플 안에 갔다 오려고 이 기간을 못 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기조연설, 삼성전자 아까 볼리도 소개했고요. 그 이번에 메르세데스 벤츠도 소개했고요. 기조연설 정말 멋있다고 합니다. 저도 인터넷 중계로만 봤거든요. 이틀 동안 이제 샘플에 갔다가 이제 여기 가는 바람에. 근데 CS 가는 분들이라면은 여러 세션도 있지만 기조연설 꼭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시장이 테크 이스트, 테크 웨스트, 테크 사우스. 여기 작게 보이지만 실제 이 전시장 하나에 요만큼 부분이 LG 부스거든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동할 때는 버스로 한 10분 정도, 셔틀버스가 있어서 10분 정도 이동하고요. 여기를 다 둘러보는데도 거의 하루 넘습니다. 그만큼 넓고요. 그리고 각 홀마다 한 개 전시장, 쉽게 하면 코엑스 옆에 인터컨티넨탈 호텔, 또 무슨 호텔 이렇게 다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홀마다 전시관의 품목들이 다릅니다. 테크이스트 이쪽이 가장 그 메인관인데요. 이쪽은 AI, 스마트 시티, 뭐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웨스트 센즈 엑스포라고 하는데 여기가 보면은 유레카관이라고 해서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정말 많이 참여하는 정말 새로운 것들인데 요즘 여기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새로운 이머징 테크, 슬립 테크라든지 또 새로운 이 트래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또 많이 소개됐고요. 그다음에 또 이쪽에서는 다양한 이제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이런 컨퍼런스들이 또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둘러보는데 진짜로 3일이 꼬박 넘게 걸립니다. 자, 그래서 저 다 둘러봤냐고요? 다 못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관람 팁 중에 하나인데요. CS 기간에 앱을 까셔서 보시면은 정말 유용합니다. 기조연설이라든지 내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앱을 통해서 내가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고 워낙 있기 때문에 스케줄이라든지 이 장소라든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앱은 정말로 이제 GPS 연동해서 여기 보신 것처럼 제가 있는 위치라든지 컨퍼런스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을 체크를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일정이 체크지에서 가시는 분이라면 앱을 꼭 필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또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감히 이제 CS가 이제 왜 성공했을까? 성공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왜 계속 많이 갈까? 그리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제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좀 종합하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재밌습니다. 가면은 새로운 거 볼 게 많고요. 그리고 체험도 많이 할 수 있고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분야, 다른 분야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김에 이것저것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라스베가스이지 않습니까? 땡기고 또 놀고 볼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도 많아요.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갈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이렇게 체험을 하거나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델타항공에서 이 짐들을 줄 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 이런 체험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했어요. 델타항공이 또 회사가 되기도 했고요. 여행 갈 때는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 수 있나 보죠? 델타항공이 미래에 내가 이동할 수 있는, 여행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시뮬레이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부분입니다. 보기엔 좀 그렇지만 또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종 카지노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호텔 앞에 이런 멋진 쇼들도 있기 때문에 가면 뭐 정말 피곤하지만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그 연초에 대한 프리미엄입니다. 1월 초에 한다는 부분이 처음에는 바쁜데 우리나라 치면은 신정인데 정말 갈까 하는데 이때 이 시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새 이런 것들 소개를 하고 또 한 해를 전망하고 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소개를 할 수 있는 좋은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고요. CEO들도 이때가 어떻게 보면 한가하고 내가 앞으로 올해 우리 회사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 주최 측이 정말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바이어를 프랑스 갔다가 어디 갔다가 만나려고 하면은 굉장히 바쁜데 CS에 와라. CS에서 1시에 누구 미팅하고 3시에 누구 미팅하고 5시에 미팅하고 해라. 그럼 비행기도 안 타고 도시 절약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다 이제 CEO들이 속아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오는 거죠. 선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특히 뭐 그룹사 회장님들도 서울시장님, 제주도 그 원희룡 도지사님 많은 분들이 가셨어요. 정말 이렇게 국고를 잘 활용하셔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봤을 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가전 전시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CS는 1982년에 CD 플레이어 처음으로 소개를 했고 HD TV, 스마트워치, 자율주행차 이렇게 쭉쭉 소개를 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2015년도에 CEA, 쉽게 얘기하면 전미 소비자 가전협회가 전미 소비자 기술협회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CES는 가전전시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AI나 자동차나 모든 것들 다 품어서 이 기술이 있으니까 여기 전시해라 할 수가 있는 거고, 올해 이제 주목을 받았던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쪽에 주최 측에서 그 전 주요 언론들을 많이 무료로 초청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헬스케어를 많이 띄울 거니까 와서 좀 취재 좀 많이 소개를 해줘. 대신에 항공수법을 해줄게.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병원장들도 한 몇십 명이 많이 가셨어요. 병원장님이 가서 자기 분야 보고 다른 것도 보고 또 놀기도 하시고 또 쇼핑도 하시고, 예. 그리고 여행 특별관도 했었는데 137개 업체가 참여하고 또 푸드테크도 인기가 많았고요. 여러분 혹시 컴덱스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네. 컴덱스? 예. 컴덱스가 2000년도에 참가객이 약 25만 명, 최고였거든요. 저도 여기를 가고 싶어 정말 했었는데, 근데 이 행사 있을 때는 CES가 굉장히 좀 작았는데 컴퓨터 산업이 계속 죽으면서 결국 컴덱스가 사라졌거든요. 그러나 CES는 아까 1967년에 시작해서 지금 54일째 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아젠다나 아이템을 바꾸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CES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CEA 멤버가 되시면은 이런 다양한 아젠다들 조사한 리서치 보고 자료들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참가하는 데 여러 혜택도 있고요. 일반 사람들 보려면 이제 2,000불, 또 어떤 거 5,000불 이렇게 돈을 또 내야 됩니다. 근데 이 자료가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각 호텔에 정말로 많은 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약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 엄청나게 많은 미팅과 또 그 개별적인 이런 미팅들, 또 기업들에서 이런 IR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베네치아 호텔인데 안에 보면 각각 룸마다 꽉 찼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인프라입니다. 지금 아까 18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1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뭐 라스베가스는 이제 330개 호텔 있고 15만 객실, 또 동시에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굉장히 반값 식사이긴 하지만 이때 객실세 약 12%를 관광청으로 세금을 내서 이 돈이 마이스에 굉장히 축소됩니다. 더 이상 라스베가스는 카지노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컨벤션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호텔 안에 물이 없습니다. 카지노에는 물과 술이 공짜거든요. 팁 1분만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밑에 내려가서 먹도록 엄청나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시장도 엄청나게 크고요. 그리고 내년에 88,000 스퀘어짜리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 내년에 이렇게 개장을 하면은 더 커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45분까지 끝내야 돼서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봐서 놀랬던 거는 워낙 넓기 때문에 이 가이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서 원래 스토리테크라고요, 깃발 달린 분들이 가는데 시간이 제가 없어서 빨리빨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치면 투어 가이드 모셨는데 전시장 안에 이 스토리테크라는 기술을 알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 리시버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건 다 유료거든요. 내가 디스플레이 좀 잘 알아, AI 좀 잘 알아,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미리 투어 프로그램을 올려놓으면 최소 400불에서 비싼 거는 1,300불까지 돈을 내고 그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전시에 관람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관람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도 부스에 가서도 요청을 해도 잘 안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솔드아웃 됐고 이게 점점 더 확대됐다는 사실에 저도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전에 이런 소셜 카톡 오픈파 플랫폼이 있어서 최대 한 800명까지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주고받았어요. 워낙 정보가 넓고 이 정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오픈 채팅방으로 인해서 한국에 간 사람들이 많이 일치 단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도한 게 이제 손재권 전 매일경제 기자인데요. 이걸 통해서 자사 신미디어도 좀 많이 알리고 했고요. 저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서 많은 분들이 봤는데 또 하나의 팁이 뭐냐면 제가 룩소에 보건데 호텔 로비에 있으면은 웬만한 유명한 사람들은 지나가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데니스원 교수님도 있고요. 또 아침에 먹었던 카이스트 학생도 있고요. DJI에 제가 연사를 초청했던 사람도 만났는데 로비에 있으면 지나가면 다 만나요. 로비에 있거나 헬스장에 있거나 카지노에 있거나 그러면은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고요. 대학교에서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대학생들이 이번에 참 많이 갔습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많이 와서 많이 구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를 가게 된 거는 이제 이렇게 국내 해외 이런 좋은 행사들을 어떻게 좀 가지 못하는 사람들 볼 수 있을까 해서 컨벤션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전에 이런 여기 우리 장동인 대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미리 가보다 시리즈를 좀 해서 여기 같이 이 영상을 찍어서 AI에 대해서 미리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때 AI가 어떤 부분인지를 알고 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직접 현장에 가서도 저도 현장에서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촬영을 하면서 주요 이슈들을 좀 찾아보고 또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컨벤션 클럽 홍원준. 자,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이 둘째 날 저녁 때 이렇게 같이 서로 본 느낌들을 본 소감들을 같이 나누자고 해서 디브리핑 세미나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왜냐? CS는 또 하나 비유할 게 그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자 본 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서로 지식과 경험을 나눌 때 제대로 좀 파악할 수가 있고 시간이 절약이 돼요. 그러니까 놓을 시간이 더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만난 분하고 제가 오랜만에 그 전기차 쪽 하는 애널리스트를 만나서 같이 또 한번 찍어보고 올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갔다 온 다음에 1월 20날 갔다 온 소감, 갔다 온 분야별 정리한 것들을 나누는 세미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헬스케어, AI, 또 로봇 이런 분야별 전문가분들 제가 9분을 좀 미리부터 섭외를 하고 해서 각자 본 얘기들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CS 워낙 넓기 때문에 거기를 다 볼 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당일 관람 기간 동안에 사후에 그런 내용들을 했을 때 좀 더 학습이 되고 내가 빨리 내가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제가 프로젝트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가 정말 좋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기술 중심으로 엄청나게 새로운 선순환이 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 이 플랫폼에 올라타면은 너무나 쉽게 어떻게 보면은 수월하게 투자를 받거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노베이션 상을 받는 곳들은 이렇게 전시를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위험 요소입니다. MWC처럼 코로나가 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중 전쟁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이번에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LG가 CS에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실적이 저조해서 나 못 나가요 하면은 CS도 거의 가라앉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또 새로운 스마트 시티 또 푸드테크처럼 이런 분야를 찾아야 되니까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CS는 정말로 최적의 장소에서 좋은 연출의 프레임을 가진 정말 플랫폼이자 비즈니스 미팅의 장이고 정말 사람들과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험 요소는 분들 있고요. 대신에 이제 스타 기업, 이 전시를 통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정말로 계속 나올 때 잘 될 수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고객들과의 미팅이나 이런 것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S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론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한다고 하면은 혁신, 그러니까 주최 측이 엄청나게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으로 결론을 낸다 하면은
역시 전 시장, 이 CS, 이 컨벤션의 미래는 결국 사람이다. 어떻게 사람과 잘 전달하느냐의 부분에 따라서 이 CEA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CS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 CES 직접 다녀온 듯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직접 그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잘 봤습니다. 아마 CES에서 헬스케어 쪽을 그렇게 초청했다고 하는데 엠필라테스 최윤정이 있다는 걸 모르고 저를 초청 안 한 거 보니까 뭔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네요. 아마 내년에는 호텔에서 여러분들 다 같이 다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강연인데요. 전 세계 IT 흐름에 발맞춘 우리나라의 변화를 주제로 법무법인 원스의 허은 변호사님 강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강연인 만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법무법인 원스가 아니라 윈스입니다. WINS고요. 허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발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짧게 CS가 어땠네 저때네 이런 거는 좀 벗어 던지고 요번에 이제 한국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데이터 3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앞에 한번 얘기해야죠. 저는 이렇게 있고요. 사법연수원 나왔고 지금 법무법인 하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CS를 가니까 이제 일단 한국 기업과 그 다음에 미국 기업들 간의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국 기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요. 생태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들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딱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렉사가 됩니다. 구글 어시스턴트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되니까 이 생태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엄청 커요. 아마존, 구글 엄청 크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 디바이스가 엄청 커요. 디바이스 다 디바이스고 소프트웨어는 그 뒤를 따라갑니다. 보조해줍니다. 삼성과 LG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니까 디바이스가 먼저 앞에 나와요. 전면에 나오고. 근데 이 디바이스가 주인공이 되려면은 이 디바이스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디바이스가 가끔씩은 또 이런 데 갑니다. 이게 알렉사 이런 데 가요. 예, 이런 데 갑니다. 그러면은 이 소프트웨어 뭡니까? 들러리잖아요. 그죠? 예, 소프트웨어 들러리고 디바이스 결국엔 종속되고 있고 뒤에서는 또 치고 올라오고 누가 치고 올라오냐? 어디 있어? 뭐야? 왜 이러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엔터 눌러야겠다. 이게 친구들이 있고 또 뒤에서는 이 친구들이 옵니다. 이제 막 따라오죠. 이 친구들이. 삼성 LG가 굉장히 뭐랄까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부스는 굉장히 큰데요. 근데 아마존, 알렉사 이런 애들은 알렉사 관이 따로 있고 아마존 오토 관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삼성은 하나, LG도 하나인데.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좀 잘 많이 간과하시거나 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본입니다. 일본은 원전 기술을 앞에 내세웁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는 우리 땅 안 밟고 못 지나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네 소니 카메라 가지고 없이는 영화 못 찍잖아. 텔레비 방송 못 하잖아. 캐논 카메라 가지고는 너네들 사진 못 찍잖아. 그러니까 없으면은 니콘 카메라 없으면 못 찍잖아. 너네들 포스터 만들 수 있어? 그런 거죠. 부품 생산 이번에 무슨 불화수소 사건 봤을 때 야 너네 우리 거 없으면 생산 안 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원천 기술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갖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레카가 특히나. 그래서 그게 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AI가 굉장히 중심에 있었는데 주제죠. 얼마 그 전에도 이제 법조 쪽에서도 이 AI라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장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AI가 인간이 아닌데 마치 인간을 정복하고 이럴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이 AI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그런 것들이 다 규제 중심으로 못하게 다 막 막혀져 있었는데 사실 AI라는 거는 편의 기술이죠.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고 그거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이걸 지원을 해가지고 인간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AI에 대한 제도의 발전은 결국엔 다양한 서비스랑 그다음에 이걸 뒷받침하는 제도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게 저의 이제 생각이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 AI가 인조인간이 아닙니다. 이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긴 한데 이게 인조인간이 아니고 사람이랑 똑같은 게 아니고 단지 자동화들이 막 이제 미세하게 엄청나게 많이 축적돼서 고도화가 됐고 이 AI라는 게 옛날에는 그냥 몇 가지 자동화 기술이 섞여 있는 거였지만 이제는 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개인마다 사람들마다 이제 그 사람 아이덴티파이된 어떤 그런 개별적인 서비스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 개인마다 발전을 시키려면은 이 개인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개인 정보에 대해서 저번에도 우리 홍원준 팀장님이랑 같이 그 디브리핑 세미나에서도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처분권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딱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개정이 된 거예요. 됐습니다. 예,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됐어요. 예, 딱 자고 일어났는데 데이터 3법 개정이 통과됐다고 한 거예요. 본회의를. 예, 그래가지고 통과가 됐구나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갔다 와서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제가 완벽하게 분석을 못했는데 제가 짧게 그래서 분석을 해봤어요. 개인정보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리가 옛날에 국법상에 지금 아직은 현행법이죠. 곧 8월 5일부터가 이제 그 개정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옛날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인데 뭐 예를 들면 성명, 주민등록, 영상 등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였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 이제 중앙지방법원 판례였었죠. 판례 중에서는 이 쉽게 결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물리적으로 결합할 수 있으면 다 쉽게 결합이 왔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잠재적으로 다 개인 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옛날 그 지금 현행법상으로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뭐 가명 처리를 하더라도 아니 이거 요거 결합하면 다시 개인 정보 되잖아. 거의 그런 수준의 그런 그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처리도 무조건 다 동의를 받는 거예요. 다 동의, 체크. 그렇게 해서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번에 바뀐 거가 이제 그걸 갖다가 좀 탈피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이라는 개념이 합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했을 때 쉽게 결합할 수 있느냐, 그냥 일반적으로 정보끼리의 결합의 용이성 말고, 그리고 그런 것이 안 되면 바로 익명정보로 빠져가지고 익명정보는 아예 개인정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에서 빠져버리고요, 아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식별 정보든 아니면은 그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가명 처리를 해버린 다음에 이 가명 처리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추가 정보를 이용해서 결합하면 다시 개인 식별이 되는 정보, 그것도 좀 약간 그 다른 어떤 더 추가적인 어떤 노력이 있어야만 개인 식별되는 정보는 가명 정보고, 이렇게 사용 결합을 해도 개인 식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또 역시 아예 익명 정보로 빠져버리는 그런 그 체계가 됐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그저께쯤 이걸 했는데 이 친구 요 X 부분은 사실은 조금 저도 약간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가명 처리의 정도에 따라서 이게 익명 정보와 가명 정보가 달라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익명 정보라는 개념은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익명 정보라는 개념은 없고요. 익명화, 가명화라는 어떤 그런 개념은 있어요. 예, 그런데 익명 정보라는 개념은 없고 익명 정보는 아예 개인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 다른 로펌이라든지 이런 데서 뿌리는 걸 보면 그렇게 돼 있고요. 익명 정보, 개인 정보, 가명 정보, 익명 정보, 이렇게 세 가지 그 정보들로 이제 구별이 됩니다. 이제 좀 카테고라이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개인 정보라는 게 안 되면 가명 정보 안 되면 익명 정보면 이 친구들이 오리진이 뭐든지에 관계없이 익명 정보가 돼버리면 아예 개인 정보를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합의 용이성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결합이 쉽다 해버리면은 거의 모든 정보가 다 개인 정보로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용이하냐, 이게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다른 정보를 갖다가 내가 그 정보를 처리한 주체가 아니고, 그리고 정보 처리 주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갖다가 결합을 해야만 하는 경우면 굉장히 결합하기 어렵겠죠.
이제 우리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어떤 결합의 용이성이 없다면 개인정보가 탈락되거나 그리고 그런 뭐랄까 그런 이제 정도에 따라서 가명화나 익명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명 정보 또는 익명 정보라는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냐? 이게 또 뭐가 또 들어가면 동의를 받은 어떤 목적과 이런 것들을 다 동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넓은 범위로 동의 없이 이용이나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15조 3항이 생겼는데요. 그 부분을 따르면 이제 가명처리나 익명처리가 되지 않는 개인정보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어떤 확장된 범위에서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가명처리, 익명처리는 아예 그냥 개인정보 탈락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료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감 정보 중에 하나죠. 건강 정보이기 때문에 28조였나 아무튼 28조겠죠. 예, 27조 8조의 민감 정보 중에 하나인데 민감 정보의 개념 정의에서도 무조건 전제는 개인 정보여야 됩니다. 개인 정보가 안 되면 건강 정보라도 민감 정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어떤 처방전 정보예요. 처방 정보도 사람 이름 지어버려요. 다 익명시켜버려. 그럼 결국엔 그건 개인 정보가 아닌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할 수 없었던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고 안 해주고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갈라져 버리는 그런 그런 이제 사업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많이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게 된 거죠.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규정도 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넘어와가지고 하나의 법 안에서 다 이제 될 수 있게 처리될 수 있게 돼 있고 그것을 이제 총관장하는 그런 곳이 개인정보위원회, 보호위원회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합쳐졌습니다. 또 이제 다음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지금까지 못했던 사업들이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8월 5일부터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 마이데이터라는 서비스가 신용정보법에 생겼습니다. 그 신용정보법에 있는 개인정보 규정들도 다 일단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넘어왔고요. 다 삭제돼가지고 다만 개인 신용정보의 개념에 대해서는 좀 더 굉장히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요 신용정보관리 업체에다가 오케이를 주면은 얘가 다 끌어옵니다. 금융정보 이런 데 다 끌어옵니다. 다 끌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신용관리 지원하기 위해서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개념정인데요. 이걸 마이데이터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신용정보법에 이 개념이 이제 들어왔고 앞으로도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쪽에 뭐 건강정보란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총 아마 제가 알기로는 5가지 이 신용정보를 포함한 5가지 정도를 더 카테고리를 더 해가지고 그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향후 계속 법 개정을 추진한다 뭐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마이데이터라는 거 저는 사실은 저때 이제 디브리핑 세미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디바이스에다가 우리의 정보를 넣어놓고 이 정보가 가장 제뉴인한 정보로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의 어떤 통합된 데이터 관리 서비스라는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이제 어떤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를 통해서 관리하는 방식이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요번에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데이터 3법 개정은 결국에는 현재 이게 안전한 활용으로 이제 개정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침해 방지, 굉장히 패시브하고 수동적인 어떤 정보 보호였다면 이제는 안전한 활용 쪽으로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한 활용이 어느 정도 이제 잘 정착되는지에 따라서 산업이 발전되는 거죠. 정부 주체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이 산업 발전은 거의 이제 데이터들의 집합체로서의 어떤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I 산업의 발전이겠죠. AI 산업이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데이터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 있어서 가장 뭐랄까 사람한테 서비스를 하기 굉장히 중요한 정보는 개인정보의 집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서 구글 X 같은 거에서는
예를 들면 로봇이 이 음식을 이게 로봇을 갖다가 몇 대를 해놓고 이렇게 여기 책상 이제 테이블 하나 놓고선 음식 모양 해가지고 이거 지금 구분하는 거 연습시키고 있거든요. 그건 사실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데이터죠. 그것도 이것이 이제 얼마나 이걸 식별을 잘하나 그런 데이터를 쌓는 건데 그것보다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개인정보죠. 이제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이득이 오는 것, 그 산업이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 미래가 어떻게 되냐? 빨리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풀렸으니까 빨리 쫓아가자는 얘기죠. 제가 방금 전에도 구글 엑스 말씀드렸고 우리 장 대표님도 구글 엑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랑 장동희 대표랑 둘이 같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요. 같이 돌아다녔는데 구글 엑스 가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글 엑스는 실패를 독려하는 회사인데 실패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냐? 데이터를 쌓는 거예요. 실패 데이터를 쌓아야지 이렇게 안 하니까 계속 실패 데이터를 쌓고 어느 정도 경우의 수에 따른 실패 데이터를 쌓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를 빨리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말씀하셨던 그 웨이모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웨이모인지 아니면 아무튼 그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한 10년간 1000만 킬로 정도를 탔는데 1000만 킬로 정도를 돌렸는데 그걸 딱 하고 나니까 이제 그 교통사고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실수로 일어나는 그 경우의 수를 거의 다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다 줄이고 나니까 2000만 킬로 타는데 1년 걸렸답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기술이 완성되고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신뢰도가 구축이 되면은 데이터 축적 속도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걸 저는 사실 구글 엑스에서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도 갔었는데 테슬라는 역시 돈이죠. 돈을 때려박습니다, 진짜. 무지하게 때려박고 나서 이제 사실 돈을 때려박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끝이 있거든요. 지금 테슬라가 그 돈을 가장 때려박는 곳은 그 슈퍼차저인데 슈퍼차저도 뭐 이렇게 온 집을 다 뒤덮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슈퍼차저가 딱 끝나고 나면은 그 슈퍼차저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집니다. 이제 거의. 그러면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테슬라의 주가는 더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한 3, 4년 정도 이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법률가 때문에 이제 법률의 미래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은 AI는 인간을 식별해서 인간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거에서 돌아오는 피드백, 그걸 느낀 인간의 피드백에 따라서 알고리즘이나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축적돼서 뭔가 수정이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AI 발전하고 다시 그 AI로 또 다시 인간에게 편의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이게 점점 뭐랄까 그 촘촘해지고 굉장히 정교해지게 되면은 이게 인간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가 인간을 식별한 결과를 이 인간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어떤 그 착각이 발생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저의 그냥 상상입니다. 지금 AI가 인간을 식별하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야. 예를 들면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AI가 비인간성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너무나 AI가 편리하니까 이 데이터에 대해서 맹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제가 뭐 다른 데 가서 발표를 했었고요. 벌써 끝났네? 이게 저희 결론이거든요. 벌써 끝났지? 뭔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특제에 나와요 제가. 원래 이게 이거 그 키워드입니다. 정교해지는 AI에 앞서서 인간성에 대한 정의를 먼저 이제 법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 AI가 정교하게 발전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성을 놓치지 않고 데이터에 대한 맹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 받습니다. 접니까? 제 차례 아닌가 보죠.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함께 하신 분들이 앞으로도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눌 수 있고 생각해봐야 할 내용들로 오늘 강연회를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강연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의 강연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강연자분들 4분 나와주시고요. 시간이 얼마 없기는 한데 앞으로 다 나와주시면 질의응답 시간 간단하게 한 2분 정도만 저희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 서주세요. 네. 허 교수님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쭤보고 싶은 거는요. 저는 박춘원이라고 합니다. 잘 들었고요. GDPR하고 데이터 산법 간에 어떤 충돌 요소는 혹시 없는지? GDPR이요? 예. 일단은 요번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제가 보니까 그 GDPR과 관련된 개정이라기보다는 개인정보 자체 개념 정의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GDPR은 살짝 뭔가 좀 다르긴 한데 GDPR 제가 전에 봤을 때 그 느꼈던 거랑 요번에 데이터 산법 개정에 있어서 생긴 거는 사실 좀 저는 요번에 좀 관계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질문 못하더라도 저기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저 메일 주소에 오늘 CES나 아니면 오늘 허황 변호사님께서 이제 데이터 산법과 관련된 내용도 얘기해 주셨고요. 박석기 소장을 통해서 이제 CES를 본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홍원준 팀장을 통해서 이제 컨벤션의 미래를 얘기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홍원준 팀장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되게 많습니다. 아까 이제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빨리 넘어갔는데 어떤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 메일 주소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메일 보내주신 분들한테 정성 들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경품 추첨 이어지겠는데요. 이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4분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 자세한 경품에 궁금한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은 저희가 앞에 여러분들이 주신 명함으로 경품 추첨을 하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먼저 진행을 했어요. 경찰의 입회하에 굉장히 공정하게 저희가 뽑았습니다. 네, 상품은 저희가 어마어마한 걸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하우스의 한윤석 대표님 집에 가셨나요? 한윤석 대표님 아이야 어서와의 이경희님 UMC 시스템의 한윤석 대표님 3위연구소의 이태승 소장님.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해둔 상품은 이따 나가실 때 저희 스텝이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안 계셔서 한강 마케팅의 김동현 이사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협찬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비비스타의 김종태 대표님, 벨라리타의 강희갑 대표님, 빅파더 연구소의 장필준 대표님, 그리고 핑거의 이민구 대표님. 네, 그리고 미리방제의 장필준 대표님, 핑거의 이정훈 대표님. 이렇게 저희 협찬해 주신 거 감사하게 인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는데 저도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느끼고 고민하고 많은 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댁으로 돌아가는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브릿지피플의 열린 강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 여러분들 사업 더욱더 잘 되시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